나는 평생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결코 능력에 있지 않았다. 진짜의 차이는 무엇을 보느냐에 있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그러나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이 벌리는 구조를 설계한다. 플랫폼,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급망 모두 구조다. 그 구조의 꼭대기에 선 사람만이 흐름을 통제한다. 나는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가? 구조를 보려면 먼저 반응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생기면 즉시 감정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구조를 가린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 속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나는 이 문장을 경영의 언어로 다시 해석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전략적 설계의 여백이 있다. 감정 대신 구조로 반응하라. 그 순간 당신의 삶은 경영이 된다. 나는 늘 젊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생각의 주도권을 가져라. 생각은 질문의 형태로 움직인다. 될까라고 묻는 사람은 늘 불안을 키우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묻는 사람은 길을 연다. 질문이 바뀌면 생각의 구조가 바뀌고 생각의 구조가 바뀌면 인생의 구조가 달라진다. 리더는 늘 왜보다 어떻게를 먼저 묻는 사람이다. 긍정적 사고는 낭만이 아니다. 탐색의 전략이다. 방법을 찾는 사람은 결국 찾고 핑계를 찾는 사람은 결국 멈춘다. 나는 이 명제를 평생의 원칙으로 삼았다. 삼성의 변화도 신경영도 모두 그 원칙에서 시작됐다. 작은 성공이라도 매일 반복하라. 그 꾸준함이 복리가 되어 구조를 완성시킨다. 성공은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수천 번의 미세한 개선이 모인 결과다. 나는 경영의 본질을 관찰, 핵심, 맥락, 구조, 네 단어로 요약한다. 관찰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일이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서 움직이는 맥을 읽어야 한다. 그 맥을 연결하면 구조가 보인다. 그리고 그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을 때 리더의 판단은 빛난다. 프로는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핵심만 본다. 핵심을 본다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을 버린다는 뜻이다. 나는 언제나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본질만 남기고 감정은 빼라. 그때부터 논의는 전략이 된다. 언어 또한 구조다. 힘들다는 말 대신 설계가 부족하다고 말하라. 안 된다. 대신 아직 모형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라. 말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언어는 감정을 통제하는 가장 정교한 도구다. 리더는 늘 언어를 설계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로 귀결된다. 구조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일. 그곳에 오르기 위해선 감정보다 구조를, 감각보다 체계를 선택해야 한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구조의 꼭대기로 일시에무라도 올라섰는가? 그 일시의 차이가 내일의 삼성,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위기 속에서 보냈다. IMF, 외환위기,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인재의 이탈. 그때마다 나를 지탱한 문장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 말한 그 짧은 문장은
내게 경영자의 마음을 새로 정의하게 만들었다. 자극이란 돌발적 사건이다. 시장 붕괴, 환율 급등, 내부 분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성공한 리더와 무너진 리더의 차이는 그 사이의 틈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극에 즉시 반응한다. 화를 내거나 포기하거나 남을 탓한다. 하지만 그들은 틈을 두지 않는다. 그 짧은 틈이야말로 생각이 태어나는 공간이다. 나는 그 틈을 경영의 여백이라 불렀다. 그 여백 속에서 감정이 가라앉고 판단이 체계로 바뀐다. 결정은 감정의 온도에서 내려오면 비로소 냉정해진다. 그때 구조가 보인다. 나는 항상 위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멈춰라. 구조를 먼저 보라. 사람의 삶도 기업의 운영과 같다. 모든 문제에는 패턴과 구조가 숨어 있다.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그 구조를 놓친다. 한 번의 분노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불안이 판단을 왜곡한다. 그러나 틈을 인식한 사람은 감정보다 시스템적으로 대응한다. 그는 사건을 재배열한다. 무엇이 반복되는가? 어디서 막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나는 경영자에게 늘 말했다. 빠른 결정보다 정확한 판단의 틈이 먼저다. 이 틈이 없는 리더는 위기 때 반드시 무너진다. 조직은 리더의 반응 속도보다 그가 만드는 사유의 리듬에 맞춰 움직인다. 그래서 나는 회의에서 항상 몇 초간의 침묵을 두었다. 그 짧은 침묵이 조직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족 간의 갈등, 동료 간의 오해, 결국은 반응의 문제다. 왜 그랬냐고 다그치는 대신 무슨 의도였을까를 묻는 순간 사람은 방어에서 대화로 넘어간다. 그게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는 상대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다. 자신의 반응을 통제한다. 그 한 끗 차이가 신뢰를 만들고 조직을 세운다. 프랭클은 말한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반응을 선택하는 힘에 달려 있다. 나는 그것을 경영의 본능을 훈련하는 법이라고 생각했다. 반응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사고의 주인이 된다. 그때부터 인생은 반응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가 된다. 나는 지금도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호흡을 고르고 생각의 거리를 확보한다. 그 짧은 순간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삶은 자극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반응은 내가 설계할 수 있다. 그 설계의 주도권을 놓치는 순간 인생은 남의 구조 속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경영이란 감정을 이성으로 번역하는 예술이다. 그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가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 틈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과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생각은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환경, 유행, 뉴스, 여론에 끌려다닌다.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반응의 재활용이다. 생각의 주도권을 되찾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도 기업의 미래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생각이란 본래 질문의 형태로 움직인다. 질문이 낮으면 사고의 층이 얕고 질문이 깊으면 인생의 구조가 달라진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성공은 구조인가 운인가
내 결정은 감정의 결과인가 논리의 결과인가? 이런 질문을 반복할수록 사고의 근육이 단단해진다. 사람은 대부분 무의식적 전제 위에서 생각한다. 나는 돈이 부족하다. 나는 운이 없다. 이 시장은 끝났다. 이런 전제가 사고의 방향을 제한한다. 그러나 진짜 리더는 전제를 의심한다. 자본이 부족하다면 자본 없이도 가능한 구조는 무엇인가? 운이 아니라면 예측 가능한 확률의 설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질문 하나가 바뀌면 생각 전체가 바뀐다. 나는 이를 사유의 리셋이라고 불렀다. 한 가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시 본다.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로,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아직 시도되지 않았다로, 이 단어의 전환이 사고의 재구조화를 만든다. 그것이 곧 주도권이다. 생각을 먼저 던지는 사람이 흐름을 만든다. 생각을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남이 만든 구조 안에서 소비된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이다. 나는 이것을 경영의 필수 도구로 여겼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뒤에는 어떤 전제가 숨어 있다. 회의석상에서 나는 임원들의 말을 들을 때 항상 그 전제를 탐색했다. 지금 저 말의 밑에는 어떤 생각의 틀이 깔려 있는가?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결론은 항상 같다. 사람은 말을 바꿔도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사유의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감정이 아닌 질문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감정에 빠질 때마다 통제권을 잃는다. 그러나 질문은 감정을 끌어올려 사고로 변환시킨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질문은 원망을 키운다. 하지만 이 경험이 내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성장을 만든다. 리더의 생각은 조직의 언어가 된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생각을 점검했다.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비전인가 불평인가? 리더의 불평은 조직의 불안으로 번진다. 반대로 리더의 사유는 조직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린다. 리더는 늘 먼저 생각하고 생각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생각의 주도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습관이다. 하루 한 번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매일 밤 이렇게 정리했다. 오늘 나는 감정으로 반응했는가? 아니면 구조로 판단했는가? 그 단 하나의 질문이 나를 위기의 리더에서 미래의 설계자로 바꿔놓았다. 생각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단 한 번의 통찰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으로 얻어진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생각의 방향이 곧 인생의 구조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나는 인생의 절반이 걸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다.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혁신을 만들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불가능의 근거를 먼저 찾는다. 안 된다는 말은 편하지만 그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닫는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문제를 보면서도 항상 방법을 먼저 찾는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그래서 긍정이라는 단어를 감정이 아니라 전략의 언어로 보았다. 긍정은 기분 좋게 생각하자가 아니라 가능성을 설계하자는 뜻이다. 실제로 나는 위기 때마다 부정적 전제를 바꿨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만큼 시장이 크다.
인재가 부족하다. 지금부터 키우면 된다. 시간이 없다. 우선순위를 재설계하면 된다. 이 단순한 문장 교체가 사고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 생각의 전제가 바뀌면 행동의 방향도 달라진다. 나는 오랫동안 꾸준함의 힘을 믿었다. 탁월함은 한순간의 영감이 아니라 끝없는 반복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늘 짧게 답했다. 꾸준함이다. 하루하루 쌓인 꾸준함이 결국 혁신의 임계점을 넘게 한다. 꾸준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는 감정이 아니라 원리와 패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나는 인재를 평가할 때 항상 그들의 말보다 태도의 리듬을 보았다. 처음엔 누구나 열정적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식고 핑계가 생긴다. 그때 버티는 사람, 묵묵히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된다. 꾸준함은 재능의 대체제가 아니다. 꾸준함은 재능이 사라진 후에도 남는 인격의 습관이다. 긍정적 전제를 가진 사람은 실패조차 성장의 재료로 본다.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구조의 결함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는 실패를 보고도 화내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무엇이 이 결과를 만들었는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부정이 분석으로 바뀐다. 감정은 사라지고 학습이 시작된다. 나는 신입사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비관은 지성일 수 있다. 그러나 낙관은 용기다. 용기가 없는 조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긍정은 무책임한 낙관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진짜 리더의 긍정이다. 성공한 사람은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묻는다. 그 단 하나의 질문 차이가 기업의 흥망을 가른다. 부정적 전제 속의 사고는 항상 변명을 찾는다. 하지만 긍정적 전제는 언제나 방법을 찾는다. 그 방향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결과로 나타난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전제로 생각하고 있는가? 위기라는 단어 아래 숨어 있는 기회라는 글자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바로 긍정의 시작이다. 긍정은 희망의 감정이 아니라 생각을 다시 설계하는 기술이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늘 말했다. 보는 사람은 많지만 살피는 사람은 드물다. 세상은 누구나 보고 말하지만 진짜 리더는 보고 난 뒤 생각하는 사람이다. 관찰이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기술이다. 경영을 하며 수없이 느꼈다. 사람들은 눈앞의 현상만 본다. 그러나 나는 늘 그 현상 뒤에 있는 구조를 봤다. 매출이 떨어지면 그 이유를 묻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이 하락의 패턴은 무엇인가?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조직의 시스템 중 어디가 이탈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관찰에 초점을 옮기면 감정은 사라지고 원리가 보인다. 진짜 관찰은 보는 것관과 살피는 것차 이 합쳐진 행위다. 나는 늘 이 두 글자를 좋아했다. 관은 눈으로 보고 찰은 마음으로 살핀다. 눈으로만 보면 피상적이고 마음으로만 보면 주관적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작동시킬 때 비로소 본질이 드러난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다. 진맥개시, 맥을 짚는다는 뜻이다.
환자의 병을 고치려면 증상보다 맥락을 먼저 알아야 한다. 기업도 같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상보다 맥을 짚어야 한다. 나는 회의에서 늘 말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현상이냐 본질이냐? 사람들은 늘 놀랐다. 그 한 문장이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관찰의 본질은 단순하다.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프로는 문제를 단순화한다. 단순화란 포기나 축소가 아니다. 복잡한 요소 속에서 핵심 인감만 남기는 일이다. 한 문장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략은 아직 완성된 전략이 아니다. 나는 그걸 경영의 철칙으로 삼았다. 리더는 관찰을 통해 맥락을 잇는다. 이것이 바로 연락이다. 맥락과 맥락이 연결되면 구조가 보인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실패, 하나의 성공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통찰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건을 따로 보지 말고 흐름으로 보라. 하나의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그 결과가 만들어진 흐름을 추적하라. 내가 삼성의 혁신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도 관찰의 리듬이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지만 변화의 본질은 패턴의 재구성이다. 그 패턴을 관찰하면 위기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관찰력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다. 많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보고도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혁신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회의 중 자주 침묵한다. 그 침묵의 시간은 생각의 리듬을 만드는 시간이다. 모두가 떠드는 동안 나는 흐름을 본다. 그 흐름 속에서 진짜 문제의 좌표를 찾아낸다. 그 좌표가 잡히면은 전략은 자연히 정렬된다. 관찰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의 문제다. 피상적으로 보면 감정만 남고 깊이 살피면 구조가 남는다.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 리더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한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아니면 살피고 있는가? 관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의 생존 기술이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오래된 능력이다. 나는 늘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문제를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대체로 본질을 놓친다. 반대로 단 한 문장으로 핵심을 짚는 사람은 이미 구조를 꿰뚫고 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진다. 기술도, 시장도, 사람의 마음도 모두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나 복잡함을 이기는 힘은 단순함이다. 단순함은 무식함이 아니라 본질만 남길 줄 아는 지적 절제다. 나는 경영을 구조로 바라보았다. 모든 현상에는 입력, 과정, 출력이 있다. 성과가 나쁘다면 과정보다 입력의 구조부터 점검해야 한다. 사람, 자원, 시간의 투입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그 구조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노력보다 구조가 먼저다. 구조적 사고는 단순히 조직도를 그리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맥락을 시각화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떨어질 때 그 이유를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경쟁이 치열하다로 끝난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고객 유입, 전환, 재구매라는 세 단계 중 어디서 에너지가 새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사고다. 리더는 문제를 복잡하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단순하게 만든다. 왜를 5번 반복하면 진짜 원인이 드러난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왜 그 전 단계에서 막혔는가? 왜 그 선택을 했는가? 왜 그 기준이 사용되었는가? 왜 이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가? 5번의 왜는 모든 복잡함을 껍질 벗긴다. 나는 이 과정을 사유의 해부학이라 불렀다. 단순화는 결코 쉽지 않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익숙함을 붙잡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혁신은 익숙함을 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래서 신경영 선언 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의 핵심은 복잡함의 해체, 즉 단순화였다. 복잡한 보고서보다 한 장의 구조도가 더 강력하다. 그래서 나는 임원들에게 종종 물었다. 이 전략을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말로 길게 설명해야 하는 전략은 아직 미완성이다. 진짜 전략은 한눈에 이해되고 누가 들어도 명료해야 한다. 그 명료함이 바로 실행의 속도를 만든다. 단순화된 사고는 결정의 리듬을 빠르게 만든다. 복잡한 사람은 매번 머뭇거린다. 단순한 사람은 핵심을 기준으로 즉시 판단한다. 그 기준이 명확하면은 감정은 개입할 틈이 없다. 그래서 단순화는 곧 정확합니다. 나는 경영을 단순하게 만들수록 기업의 움직임이 빨라진다는 것을 경험했다. 단순한 원칙, 단순한 언어, 단순한 목표, 이 3가지가 모이면 조직은 자동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나는 단순함을 이렇게 정의한다. 단순함은 복잡한 진실을 이해한 뒤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낸 상태다. 그 경지에 이른 리더는 더 이상 말이 많지 않다. 그는 한 문장, 한 시선, 한 결정으로 모든 걸 정리한다. 오늘도 나는 묻는다. 나는 지금 복잡하게 사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구조를 보고 있는가? 그 한 질문이 나를 늘 다시 초심으로 돌려놓는다. 단순함은 리더의 마지막 무기이자 가장 완벽한 사고의 구조다. 나는 경영을 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다. 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되물었다. 그건 불가능해 보이는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른 각도에서 보지 않았는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때로 재능이 아니라 관점의 깊이에서 갈린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전제로 세상을 본다. 누군가는 벽을 보고 멈추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 벽에 사다리를 그린다. 보는 것은 같아도 해석의 구조가 다르다. 나는 그 해석의 차이를 관점의 기술이라 불렀다. 관점이란 단순히 시각이 아니다. 그것은 질문을 바꾸는 능력이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어떤가? 대신 나는 우리 회사 사람들에게 어떤 리더인가 라고 묻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질문이 바뀌면 사고의 중심이 바뀌고 사고의 중심이 바뀌면 행동의 축이 달라진다. 이것이 관점의 힘이다. 관점이 다르면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매출이 떨어졌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 위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기회라고 본다.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다음 성장의 구조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관점은 현실을 바꾸는 창문이다. 그 창문을 좁게 열면 두려움만 들어오고 넓게 열면 가능성이 들어온다. 나는 항상 내 직원들에게 말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된다.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왜 안 되는가 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묻는 사람. 그 한마디가 조직을 움직인다.
관점이 넓은 리더는 절대 감정에 갇히지 않는다. 그는 상황을 보고 구조를 보고 사람을 본다. 그 세 가지를 연결해 문제를 푼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다. 정보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보를 해석하는 시각은 각자의 깊이에 달려 있다. 나는 늘 세계 시장을 볼 때 수치보다 흐름을 먼저 봤다. 그 흐름 속에서 기회의 방향을 찾았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조각을 먼저 연결할 때 혁신은 시작된다. 관점의 차이는 결국 지적 습관이다. 항상 한 걸음 뒤에서 나는 왜 이렇게 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 그 질문이 쌓이면은 감정이 아닌 통찰의 리듬이 생긴다. 나는 이것을 사유의 거리두기라고 불렀다. 감정으로 가까이 보기보다 이성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시선. 그 거리에서 비로소 전체가 보인다. IQ의 차이보다 무서운 것은 관점의 차이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설계한다. 관점이 높은 사람은 문제 안에서도 언제나 기회를 발견한다. 관점이 낮은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항상 문제를 본다. 그래서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보고 있는가? 관점의 전환은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보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남보다 먼저 보고 다르게 보고 깊이 보라. 그것이 리더의 눈이다. 나는 말을 신중히 다루는 사람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사람의 품격은 옷차림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단어 안에 담겨 있다.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친 언어를 쓰고 사유로 사는 사람은 단정한 언어를 쓴다.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결을 결정한다. 나는 늘 말했다. 당신이 뱉은 말은 언젠가 당신의 인생 앞에서 기다린다.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현실 속에 산다. 힘들다, 안 된다, 짜증 난다는 말은 뇌에 부정적 회로를 만든다. 그 회로는 사고의 범위를 좁히고 결국 문제를 해결할 힘마저 빼앗는다. 반대로 언어를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린다. 괜찮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찾자. 이 짧은 문장들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위기 때마다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감정은 잠시지만 언어는 남는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뀐다. 이 단순한 순환이 인생의 법칙이다. 삼성의 회의 문화도 나는 언어부터 바꾸었다. 불평 대신 제안을, 비판 대신 대안을 요구했다. 이건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문장 차이가 조직의 공기를 바꾼다. 리더의 언어가 바뀌면 조직의 사고방식이 함께 진화한다. 나는 언어를 하나의 경영 도구로 보았다. 사람은 행동으로 움직이기 전에 언어로 설득된다. 리더의 한마디는 방향을 정하고 그 한 문장은 수백 명의 행동을 이끈다. 그래서 리더의 언어는 항상 단단해야 한다. 말이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린다. 리더의 언어는 조직의 나침반이다. 품격 있는 언어는 단정하고 조용하며 명료하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힘이 있다. 그 힘은 진정성과 일관성에서 나온다. 나는 감정이 격한 자리에서도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문장을 짧게 했다. 짧은 문장은 명료하고 명료한 문장은 신뢰를 만든다. 언어는 사고의 경계를 만든다. 낮은 언어를 쓰면 생각도 낮아진다. 리더의 언어가 거칠면 조직의 사고도 불안해진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는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이 질문이 리더의 언어를 정화시킨다. 말은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리더의 철학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말이 깊은 사람은 생각이 깊고 말이 가벼운 사람은 생각도 얕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젊은 리더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언어를 경영하라. 그것이 곧 당신의 회사다. 언어는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운명을 만든다. 한 문장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인생을 만든다. 그렇다면 결국 언어는 인생의 설계도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떤 단어로 내 하루를 짓고 있는가? 언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닫는데 나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나는 늘 말했다. 배우지 않는 조직은 이미 죽은 조직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성장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호기심이라는 내부의 불씨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궁금증을 잃는다. 이유를 묻지 않고 방법만 찾는다. 그 순간 사고는 멈추고 인생은 반복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출력만 하는 인간이라 불렀다. 입력이 멈춘 상태에서 말만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리더다. 진짜 리더는 항상 배우려는 사람이다. 새로운 현상을 보면 분석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경청한다. 호기심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지적 생존 본능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은 감정에 갇히고 사고가 닫힌다. 리더에게 그건 죽음과 같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에 질문했다. 왜 이건 이렇게 작동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했는가? 그 질문들이 나를 경영으로 이끌었다. 기업을 움직이는 원리, 시장의 흐름, 사람의 심리,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힘은 결국 호기심의 깊이에서 나왔다.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그 질문의 끈질김 덕분이었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회의실에서 답을 말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라. 질문이 많을수록 사고의 층이 깊어진다. 질문이 없는 조직은 생각이 멈춘 조직이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지시를 기다리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통찰을 만든다. 나는 신입사원 교육 때 이런 말을 남겼다. 지시 없이도 움직이는 사람, 그가 진짜 인재다. 그런 사람은 항상 입력의 회로를 열어둔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관찰한다. 그 입력들이 서로 연결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태어난다. 혁신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입력의 네트워크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입력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지 판단해야 한다.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사유의 깊이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들어도 생각 없이 흘려보내면 지식이 되지 않는다. 리더는 정보를 걸러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추출해야 한다. 그 능력이 바로 지적 리더십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귀로 듣지만 리더는 생각으로 듣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맥락과 구조를 읽는 것이다. 그렇게 사고하는 리더만이 새로운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호기심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는 능력이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는 순간 리더는 그 당연함을 의심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조직의 혁신을 만든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배우지 않는 하루는 태보다. 생각이 멈추면 경영도 멈춘다. 호기심은 생존의 언어다. 그 언어를 잃은 리더는 결국 세상의 속도에서 밀려난다. 그래서 나는 단언한다. 리더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지는 사람이다. 그 질문이 살아있는 한 조직도 인생도 절대 멈추지 않는다.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이 생각하고 인간이 따라가는 시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인가? AI의 답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앞으로의 인간 가치를 가를 것이다. 나는 평생 기술의 진보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 두려웠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유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기계는 연산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유한다. AI는 패턴을 분석하지만 인간은 의미를 해석한다. 그 차이를 잇는 순간 인간은 기술의 노예가 된다. AI 시대의 진짜 힘은 지식이 아니라 질문의 질이다. 누가 더 똑똑하게 묻느냐가 누가 더 멀리 보는가를 결정한다. 질문이 얕으면 답도 얕고 질문이 깊으면 기술도 인간을 확장시킨다. AI는 데이터를 계산하지만 그 데이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질문하는 인간의 의도다. 나는 젊은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기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의 주도권을 기계에게 넘기지 마라. AI가 제시하는 답은 참고서일 뿐이다. 그 답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덧붙이는 것이 인간의 몫이다. 생각의 주인은 언제나 인간이어야 한다. 질문력을 기르는 방법은 단순하다. 첫째, 의심하라. 주어진 답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 답의 전제가 무엇인지 탐색하라. 둘째, 비교하라. 다른 관점, 다른 문화, 다른 시대의 시선을 대조해보라. 셋째, 연결하라. 지식과 지식을, 사람과 사람을, 산업과 산업을 잇는 순간 새로운 통찰이 태어난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다. AI는 빠르지만 깊지 않다. 그것은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지만 고통이나 직관, 윤리를 담을 수는 없다. 리더는 이 세 가지 인간적 요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속도보다 방향, 정확도보다 의미, 정답보다 질문의 품격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지금도 내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한다.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삼성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생각하는 문화였다. 그 문화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였다. 질문하는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 AI 시대의 경쟁은 결국 누가 더 잘 답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묻는가의 싸움이다. 질문이 멈추는 순간 인간의 진보도 멈춘다. 따라서 리더는 기계보다 먼저 사고하고 AI보다 더 깊이 질문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내 생각을 AI에게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AI를 내 생각의 도구로 쓰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인간의 주도권을 지킨다. 사유하는 인간만이 기술을 지배한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